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정책, 많은 분들이 들은 바 있으실 겁니다. 신장 위구르는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중국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접경국만 8개국입니다. 튀르크계 소수민족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주민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신장 지역은 현재 감시 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을 재교육센터라고 하는 사실상의 수용소에 가둬놨죠. 밝혀진 곳만 27군데인데 아마도 1000개가 넘는 수용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그곳에서 어떤 인권 말살이 이루어지는지는 가까스로 탈출한 이들의 증언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최근에 나온 경악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수용소에 끌려가서 집에 남성이 없는 가정에 이른바 친척이라고 이름을 붙인 진짜 친척은 아닙니다. 이런 중국 한족 남성들을 보내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위구르인과 한족이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화합을 꾀하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라는데요. 이 짝퉁 친척들이 여성만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한다네요. 물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국 관계자는 부적절한 관계는 절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한 이슬람 율법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런 화합의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왜 자꾸 인종말살 정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렸던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 군인들이 보스니아 남성들을 사살하고 여성들을 임신시켜서 인종 자체를 말살시키려 했었던 스레브레니츠 학살이 연상이 되는 걸까요? 최근 치파오가 아닌 한족의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자는 운동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문화를 되살리고 보호하고자 한다면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도 존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20대 국회가 6달 정도 남은 가운데 배지를 단 청년 의원이 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비례대표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당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내년 총선기획단에도 합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막내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선 6달을 앞두고 국회에 들어가셨어요. 네. 언젠가 들어갈 것이다 예상은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바로 다음 순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웨이팅 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 좀 준비가 되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여인으로 본인을 이제 PR을 하신다고. 네. 이게 보니까 지방대 여성 인문계 출신을 뜻한다. 네. 굳이 이렇게 PR을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그 학벌 사회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지방대를 나왔을 때와 제가 또 얼마 전에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직업이 어떤 연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 청년들을 판단하는 것에 약간 좀 반감이 있었고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 정은혜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찾아봐야죠. 인터뷰를 하는데 찾아봤더니 특히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데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부여를 주셨다. 좀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특이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28살까지 이제 12평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으셨다기보다는 2층에는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갈 곳이 없는 정말 시설에도 못 가는 미혼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몸조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저도 아기 이제 태어나면 병원에 가서 같이 이제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많은 그 미혼모들을 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입양이 되어 간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셨겠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최대한 설득을 하고 또 국가 보조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말로 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 에서 자라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왜 이런가 해서 정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겁이 없었죠.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정치학과 관련된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20살부터 이제 정당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지금 벌써 36이지만 네. 정당 경력은 16년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해외 입양 요새도 많이 하나요? 네, 아직도 1년에 이제 몇 명이 나가나요? 제가 정확한 지금 숫자는 모르겠지만 네. 미혼모들이 그러니까 입양된 아이 중에 미혼모의 아이들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대한민국의 인식이 이제 미혼모들은 보통 원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상임위가 여성가족위원회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가위 같은 경우는 복수 상임위여서 일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들어갔고 네. 다행히 이제 재은경 의원님께서 또 사보임을 해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여가위에서 소원 성취하셨네요. 예, 너무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총선 기획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들어오시자마자 너무 많은 일을 하셨고 네. 지금 뭐 얼마 3개월 됐습니다. 3주일 됐고 앞으로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들어오자마자 국정감사도 참여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정신이 없이 3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또 총선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참여해서 나는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 주로 이런 분야에 힘을 써보겠다.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겠다. 뭔가 좀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승계가 되고 나서 저희 당 이제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하루를 1년같이 살겠습니다. 정말 제가 8배속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되게 많은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그 총선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 여성이 5분, 그다음에 청년이 4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과 청년 또 다양한 이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성원으로 만드셨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정말 국회에서 필요하다. 저는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공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대 의원도 있어야 되고요. 20대 의원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그런 대표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총선기획단에 이렇게 선발하신 이유도 아마 그 소외된 특히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에 이제 좋은 청년들이나 이제 정말로 준비된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천하고 또 그런 공정한 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의원님 성함 이름은 정은혜 의원이시고요. 이번에 이제 이수역 주미대사가 가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은혜 의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안 실장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셨네요. 기간이 뭐가 중요할까요? 4선, 5선보다 더 나은 정치인이 되어주세요. 응원합니다라는 감사합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두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뭐 앞으로 더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더 있을 것 같은가요? 네, 사실 지금 여기 방송국에 오는 길에 이용득 의원님께서 이제 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건 또 속보를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방금 전에 하신 건데요. 앞으로도 이제 좀 불출마 선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그 이해찬 당대표님께서부터 이제 불출마 선언을 사실 먼저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꼭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네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최근에 영화 82년생. 82년생이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82년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좀 이렇게 나이 먹으면 옛날 H.O.T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82년생 김지영 관련해서 청년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힘들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어요. 남성들도 요새 남성성에 맞춰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가 결국에는 취소를 하는 소동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 자신이 이제 83년생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남편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밤 12시에 보러 갔는데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막 쇼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겪었던 일들이고 담담하게 보는데 남편이 보는 내내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왜 울었어? 이랬더니 엄마 생각나고 내 생각이 났다고, 제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김지영 이 뭐 소설과 영화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에서 그 청년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가 이걸 취소를 했잖아요. 아마 당 내에서도 여성 뭐
뭐 당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네네.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이걸 취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특히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조금 네네. 떨어지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성별 갈등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요즘 뭐 미투라든지 그런 성별 갈등들이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이제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뭐 저는 딱 그런 관점에서 취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일단은 뭐 당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요. 네. 네, 저는 뭐 네. 받아들이기는 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북 정책 얘기 뜬금없이 한번 제가. 네. 근데 원래 전공이 대학에서는 네, 또 맞아요. 국제관계학을 하셔갖고 네. 사실 이제 북한 관련해서도 이제 청년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우리 청년들은 좀 기성세대랑은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네. 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특히 축구 대표팀이 이번에 최근에 북한을 갔다가 뭐 네. 이른바 우리가 깜깜이 방북이었다. 뭐 네. 언론도 없고 응원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와서 이제 또 대표팀 선수들은 뭐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문제 이야기 때문에 네. 상당히 청년층에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네. 그런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들의 목소리 들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좀 대의를 위해서 네. 좀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과거 세대들과 현재 미래 세대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세대 분들은 이미 전쟁을 경험하셨고 실제로 북한에 뭐 이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 세대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살면서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 부르고 통일 포스터 만들고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 통일을 생각했는데 통일을 그런 뭐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요즘 현대 청년들에게는 약간 통일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그 청년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보수 쪽에 있는 친구분들을 만났을 때 한참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통일이 뭐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수 친구들이 통일되면 나 그러면 북한에 일자리 생길까?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네. 저는 실제로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일을 했을 때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기준으로 저는 조금 봐야 된다고 좀 더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냥 맞습니다. 뭐 우리의 뭐 민족주의라든지 뭐 이런 네네. 것보다 그게 네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 38선 때문에 정말로 거의 고립된 섬나라처럼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협조가 있다면 정말로 러시아에서부터 가스관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 문제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실질적인 연료비가 낮아질 수 있고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네. 아이디어라면 청년들을 많이 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네.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렇군요. 많이 들어봐야겠죠. 그분들의 의견을. 네. 그렇겠죠. 정은혜 생활법 12개. 네. 예. 12개 가서 읽어봤잖아요, 제가. 아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요. 진짜 또 바쁘실 텐데. 청년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런 건 있거든요. 청년 네. 정책을 만드는데 50대 분들이 앉아갖고 만드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긴 네네. 해요. 교육 정책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생활법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네, 인터넷 맞아요. 악플 근절 뭐 네.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정말로 이것만은 추진하고 싶어라는 거 하나를 꼽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육아 관련해서 네. 이제 라떼파파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미국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놀란 게 이제 미국은 이제 아버지들도 퇴근을 보통 막 4시, 5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뭐 공원에 가서 뛰어놀고 이런 게 너무 일상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부럽더라고요. 아버지들이 굉장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야근이다, 회식이다, 늦게 나오시고 하는데 아버지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는 남녀
공용으로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3년씩을 줘야 된다. 해서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지금 저희 그 아이도 지금 돌이 지났는데요. 네.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어린이집에서도 교사 한 분당 한 2-3명이 이제 담당을 하시는데 저희 아이 한 명당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이제 정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2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나가거나 계획을 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어린 아이들은 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그러면 정말 정부에서 이미 어린이집에 주고 있는 돈을 가정에게 주면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린이집에 줘갖고 아이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한테 직접 줘라. 그래서 저는 사실 국가도 그렇고 약간 국민분들도 착각을 하는 게 나라에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정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그럼 총선 어떻게 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네네.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된 지도 3주가 되었고 사실 제가 16년 동안 당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선당후사? 이게 그냥 뭐 보기 좋은 말이 아니라 당이 사실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어느 지역이라도 또 나갈 그런 결심이 있습니다. 네. 뭐 출사표를 여기서 던지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 뭐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또 길다면 네. 긴 시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정책 네. 많이 또 발의를 해주시고 또 네. 추진해 주시는 좋은 의원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 뜨거웠던 세계 주요 뉴스를 알기 쉽게 그렇지만 깊이 있게 알아보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우리 돈 50원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 사태가 벌써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칠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칠레에서 열리기로 되었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전부 다 취소됐습니다. 네, 칠레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취소된 국제회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그리고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스페인어 중남미 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임수진 교수님 거의 뭐 칠레 관련해서는 혼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스튜디오는 처음 출연하신 거라고 이번에. 네, 칠레가 워낙 안정적이어서 제가 칠레 이런 무거운 문제로 스튜디오에 나올 줄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은 칠레가 남미 이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꾸준하게 잘 발전하고 있는 국가다. 뭐 좀 모범적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놀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3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근데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자기는 아예 안 한다라고 지금 BBC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더 격화될 것인지 전망을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BBC 인터뷰를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과 나는 평행선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오전 인터뷰인데 같은 날 밤에 이제 또 급하게 다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 개정 수용하겠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의회가 맡아서 해라라는 지금 이제 의회에 떠넘겼거든요. 공을 넘겨버렸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의회에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뭐 국민들과 워낙 생각 차이도 크고 지금 시위가 그 정부의 또 강경 진압 등으로 인해서 네. 피해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장기간으로 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 더 격화될 것 같다. 좀 우울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게 1989년에 민주화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에 걸 또 기억을 하잖아요. 그 아옌데 대통령 있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이거는 뭐 시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큰가 뭐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피노체트가 이제 1973년에 이제 네. 쿠데타로 이제 또 집권을 하게 되는데 민주화된 건 1989년이고요. 맞아요. 네. 근데 피노체트 워낙에 유명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 피노체트 그 독재의 그 기간 동안 정말 억압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나오기가 이제 쉽지는 않았고 칠레는 이제 국민 투표로 민주화가 된 경우라서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규모의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일어나는 시위는 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초반에 좀 어떻게 좀 잘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정부가 안일하게 해서 이거 키운 게 아닌가 이를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얘기가 네.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피네라 대통령이 이제 네. 뭐 그 비상상태 선포한 날 네. 이제 뭐 생일 파티에
예, 참석을 했다라든가, 예, 뭐 손자 생일 파티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경제부 장관이 지하철 요금이 올랐으면은 칠레에는 이제 조조 할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타면은 조금 싼데요. 네네. 일찍 일어나서 타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은 현재 UN 인권기구 최고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히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런 수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굴까요? 라고 누구냐면요. 예, 그 UN 인권기구 최고 대표는 바로 전 칠레 대통령인 그 바첼레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비난하는 거죠. 분노를 유발하는 수사를 사용하지 말라.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전 대통령의 진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철딱선이 없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정부 인사들이 다 행동을 해갖고 이게 좀 더 이렇게 분노를 자꾸 좀 뭐랄까 격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50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칠레랑 우리랑 뭐 환율이 다르고 어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촉발을 낸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쌓여서 뭐 하나가 툭 떨어지니까 그게 확 번져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때문에 그동안 칠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오늘 그 피네라 대통령도 기자회견 중에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근데 이거는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제 이런 전 말을 대통령도 그럼 했거든요. 잘못한 거란 얘기네 지금.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될 네네. 부분이 정말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도 이미 지하철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인상을 한 것이고, 버스 요금도 지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고, 전기 요금도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모두 이런 것들이 칠레가 그 피노체트가 집권한 이후에 칠레를 아주 다 민영화 시켜버린 겁니다. 국가 전체를요. 그래서 공공부문도 민영화를 시켰고, 그리고 의료와 교육까지도 다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민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네, 그러한 그 분노가 쌓여서 이제 30년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국가만이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꼭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패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칠레 같은 경우에.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네. 저도 이렇게 칠레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네. 이렇게 정확히는 이제 임수진 교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그 빈부 격차가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최저 임금도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최저 임금을 좀 이제 높이려고 하는데요.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올리고자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를 더 올려달라. 최저 임금이요.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그 전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6년부터의 칠레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바첼레트 대통령이 2006년부터 10년까지 했고요. 현 피네라 대통령이 10년에서 14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첼레트 대통령이 했고 번갈아 가면 예,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연임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벌써 10몇 년이거든요. 뭔가 러시아 생각이 잠깐 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임이 피네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미 9년 전에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갖다 회피하는 이런 수사를 사용하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30년에 본인이 재임했던 기간도 들어가네요. 가지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피노체트지만,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개선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국제회의 특히 이제 에이펙 취소됐을 때 사실 저는 좀 충격받았거든요. 보통은 그래도 강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든 진압을 하든지 해갖고서는 이제 에이펙도 취소가 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회의 자체도 중요한 회의지만은 이런 회의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 국가에 주어지는 어떤 뭐 영예라든지 또 뭐 부가적인 어떤 뭐 소득 같은 것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에이펙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죠. 네. 근데 단순히 경제 문제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에이펙이 취소된 게 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냐면요. 지난 10월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무역
전쟁이 실질적인 합의에 1단계의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그 산티아고에서 열릴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서명식을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된 거죠. 그리고 에이펙 같은 이런 이제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은 아무래도 그 국제적인 이슈를 주도한다라는 예, 그런 효과를 갖다 가질 수가 있는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게 한국도 지금까지 에이펙 정상회의를 2번 개최를 했는데요. 네. 이미 3번째도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칠레가 이 에이펙을 갖다가 취소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협약 네. 당사국 총회도 이제 그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완전 취소된 것은 아니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옮겨가지고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사국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그 해에 있었던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이슈를 다루는 회의인데 이 앞에 도시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티아고 당사국 총회로 이렇게 역사에 남아야 되는데 이게 마드리드 당사국 총회로 남게 됐습니다. 그럼 칠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상하고 배가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피니에라는 계속 강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개최하지 말아라. 네, 지금 나 국가 상황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데 강행을 하겠느냐? 그 공동 개최국인 코스타리카로 옮겨라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돼서 정말 네, 경제적 손실을 비롯해서 네,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에이펙은 이제 취소가 된 거고, 그러면은 미중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딴 데서 하나요? 미중 협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지난 10월에 실질적인 합의 1단계 합의에 도달을 했고 이제 11월 16일 정도면 이제 합의가 될 거라고 본 그 거죠.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디선가. 서명을 하려고. 네. 그래서 그 협상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 서명은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어딘가로 갈 거다. 중국 어딘가로 갈 거다. 특별히 이제 미국으로 간다면은 아이오와가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요? 예. 왜요? 왜냐하면은 아이오와가 이번 무역 분쟁에 있어서 그 대두, 콩, 농산물이 많이 나는 거기에 곳이라서. 이제 가장 그 중국과의 무역에서 예, 농산물과 이제 걸린 이슈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이오와로 가면은 항복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막 웃고 계시는데 답을 가르쳐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답을 모르겠다고.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임수진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민영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잠시 얘기가 있었지만 효율적일 수 있지만은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칠레가 그런 케이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칠레가 신자유주의를 그러니까 1970년대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받아들였죠. 이제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이 1980년도에 잃어버린 10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칠레만 견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칠레를 이제 경제 모델로 삼았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칠레의 모델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게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칠레는 정말 그 신자유주의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의료하고 이게 교육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칠레 국민들은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럼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 국가의 의료 보험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민간 의료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회사에 의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또 아무나 가입시켜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노년층들은 좀 가입이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 가임기 여성들은 또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해서 의료 보험비가 2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가정은 그러니까 3명인데요. 50대 엄마 그리고 20대 딸, 20대 아들이 있어요. 한 달 의료 보험비가 50만 원. 그런데 갈 수 있는 병원은요. 한 군데만 지정을 해준대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혜택을 받고 다른 병원에 가면은 이제 비보험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약값도 너무 비싸서요. 조제약이란 게 없고 무조건 상자로 사야 되거든요. 그럼 약값만 하더라도 한 번에 5, 6만 원. 예, 그러니까 약도 못 사 먹고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국제 회의가 좀 열리고 그러면은
국가 경제도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 에이펙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요? 이게 열흘 이상 합니다. 아, 길군요. 예,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파리 협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교토 오정서 이런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또 NGO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몇만 명이 12일 정도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예. 관광 특수네요. 예,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당사국 총회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렇게 옮겨간 것이 네. 스페인으로 옮겨간 것이 사실 더 큰 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마드리드만 지금 좋게 됐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 참 글쎄. 저는 옛날에 그 산티아고에 내리는 비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칠레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짠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살길래 잘 됐다 뭐 그랬는데 또 다시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또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어떻게 전망들을 하시는지 한마디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대통령이 물러나면 끝날까요?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겠다고 이제 임기를 네. 마치겠다고 말은 했고요.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헌법 개정은 이제 그 칠레의 그 정치 지형상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까 그 국회 제적의원의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떤 좌파도 우파도 그러니까 어느 그 칠레 정당 연합입니다. 어느 정당 연합도 지금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재원의회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점점 이제 갈등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헌법 개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는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저는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 바첼레트 전 대통령 네. 현재 유엔 인권기구 최고대표의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가 특별히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장관들이 그런 이제 그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언사를 갖다가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용한다면은 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나라든 간에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게를 지니기 때문에 특히나 또 고위 정치인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칠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먼 곳에 있는 나라라 갖고 또 굉장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겪었던 역사가 있고 또 칠레의 민주화 역사도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또 이렇게 또 동병상련 뭐 이런 감정이 가더라고요. 네, 또 저희가 칠레 이야기가 또 나오면은 임수진 교수님 또 모시고 또 우리 이기범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그리고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 중남미 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에서요. 진단은 물론이고 검사용 조직 채취 그리고 병변 부위 표시까지 다 할 수 있는 다기능 캡슐형 내시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알약 먹듯이 이렇게 물하고 함께 삼키면 몸속의 영상도 찍고 또 인체 조직을 잘라내거나 약물을 주입하고 의심 부위도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와이어드 코리아의 전승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 처음에 네. 이 소식 듣고. 네. 네네. 그러니까 캡슐형 내시경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시경 받을 때 이렇게 네. 호스가 달린 거 이렇게 넣잖아요. 네네. 근데 이 호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캡슐형, 그러니까 이것도 내시경인데 캡슐형이란 얘기고요. 그 알약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꿀꺽 물하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커요? 보통 큰 비타민 약 있죠. 큰 비타민이야. 네, 비타민 알약 큰 거 팔잖아요. 네. 고만해요. 그러니까 어른이면 누구나 이렇게 삼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먹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몸속에서 이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배에 수신기를 차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찍은 영상을 뭐 1초에 한두 장씩 막 찍어서 보내거든요. 1초에 한두 장. 네. 되게 빨리 찍네요. 네네. 그럼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장된 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 나중에 확인만 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가 하는 내시경처럼 줄이 안 달린 거를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캡슐 같은 거를 이렇게 꽉꽉 하면은 네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네. 막 촬영을 하고 뭐 네. 그 내시경의 역할을 해준다 그런 네.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럼 해외에서는 아직 기술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이제 여러 나라에서 다니는 네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처음에 연구된 게 이게 이제
위는 위내시경이 있잖아요. 네. 좀 불편하긴 해도. 네네. 그리고 이제 대장도 대장내시경이 네. 있고, 그리고 배에 이제 조금 구멍을 내서 이 이제 바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배 안쪽을 보는 복강내시경도 네. 있어요. 있는데 이 제일 못 보겠는 데가 소장 안쪽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장 안쪽은 되게 이제 길이가 한 7, 8m 될 거예요. 소장이. 아, 예, 몰랐어요. 사람 소장은 길이가 이렇게 길고 왜 꾸불꾸불하고. 또 꾸불꾸불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내시경으로 볼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알약을 먹으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네네. 개발됐던 기술 중에 하나고요.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미 많은 곳에서 개발을 했군요. 네네네. 지금 황정우님께서 영화 이너 스페이스 생각난다고. 영화를 못 봐가지고. 아, 저는 봤어요. 기억나요. 네. 저는 그 영화.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네. 3세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미 1세대, 2세대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1세대는 어떤 거고 2세대는 어떤 거고? 1세대는 네. 그냥 먹으면 몸 안에서 그냥 그 장이 움직이니까 저절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네네. 그동안 이제 뭘 어떻게 찍히는지 이제 사람이 컨트롤을 못 하고 그냥 수신만 하는 걸 1세대라고 그러고요. 네네. 2세대부터는 이제 몸속에 들어가는 좀 사람이 밖에서 조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원하는 부위가 있으면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조종이 가능한 게 2세대고요. 네. 요번처럼 이렇게 좀 특수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뭐 안에서 이제 살점을 조금 떼온다든가 왜냐면 그걸 검사를 해야 조직 되니까. 검사해야 예, 되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약을 조금 담고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캡슐이니까. 예, 그럼 장 속에 이제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궤양이 있거나 뭐 암이 있거나 그럼 거기다 이렇게 찍 뿌려주고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 그런 것도 해요? 예, 그러면 치료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음. 요게 이제 좀 수상하긴 한데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정말로 진짜로 된 이게 소장용 내시경도 나중에 개발된 게 있어요. 네.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잘 안 하는데 네. 어쨌든 다시 봐야 되니까 이걸로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표시만 딱 해놓고 나올 수 있는. 아, 여기가 의심 가는 부위다. 라 네. 표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네. 소장용 내시경 써갖고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네, 있도록. 자세하게 보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도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아, 지금 병원에서 못 쓰는 거죠, 아직? 지금 실용화가 어디까지 돼 있냐면 네. 1세대까지만 돼 있어요. 아, 1세대까지만 돼 있어요? 1세대는 저기 이미 이제 원하면 신청하시면 이제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처음에 좀 비쌌어요. 거의 100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한 번 봤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다 내고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보험이 나중에 좀 돼가지고 일부 뭐 제한적이지만 뭐 10몇만 원 내면 되는 경우도 있고. 1세대 캡슐형은 10만 몇만 원 정도 네. 보험이 커버돼서 그 정도면 네, 할 수가 되는 있다.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뭐 선별급여라 그래가지고 일부만 받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한 5, 6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아, 여전히 좀 네. 비싸기는 하네요. 네네. 그래도. 예. 일반 내시경 뭐 사실 거의 몇천 원 내고 몇만 원 내고 그렇죠. 하면 되니까 음. 이게 이제 그리고 소장은 사실 위장이나 대장보다 병이 생길 확률이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 매운 거 바로 먹으면 위가 데미지를 받지 소장은 별로 안 받고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대장균 이런 거 대장에 많으니까 소장은 좀 영향을 덜 받고 이래서 소장이 병날 확률이 좀 적긴 해요. 위아래보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나 봐요. 근데 이제 일반 종합검사에도 몰랐어요? 잘 안 네.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기술이 개발이 꾸준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그럼 이거 그냥 물량 꿀꺽 마시면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네. 처음에 물하고 마시면 되고요. 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먹은 다음에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돼요. 일하시고 뭐 돌아다니시고. 밥 먹어도 돼요? 밥은 몇 시간 있다가 한 4시간 있다 먹으면 4시간 된다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뭐 대장내시경이나 위장내시경 뭐 이런 거 네. 할 때 밥 안 먹잖아요. 예. 대장내시경 같은 거 하기 특히나. 전에는 안 먹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먹은 다음에 서너 시간 지나면 이게 내려간 다음에 밥을 먹으니까 먹어도 상관없고 뭐 하루 그런 거죠. 종일 굶어야 되네요. 결국은 결국에는? 굶는 건 피할 수가 없을 것 아, 같아요. 굶는 예. 거, 안타깝다. 굶는 건 피할 수가 없다고 예.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4시간 정도? 예. 4시간 정도면 검사가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검사는 이제 1세대형은 사실 이제 소화가 다 돼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얼마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뭐 이렇게 되는데. 어우, 진짜 배고프겠다. 근데 그래. 처음에 이제 4시간 정도 안 먹으면 이제 먹어도 이제 음식 먹은 게 이제 밀고 내려가는 거니까. 아.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다면은 네. 먹어도 뭐 큰 상관은 없고. 예, 검사 시간이 긴 것 같은데 환자는 가서 약 먹고 온 다음에 네. 알약 캡슐 하나 먹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일상생활 하다 보면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아. 나중에 그 수신기를 이제 갖다 주면 되는 거고 병원에.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네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나요? 아, 화장실 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대변을 아. 보시면 당연히 같이 나가고요. 네. 이거를
이게 뭐 비싼 거니까 다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재활용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대변으로 본 거에서 꺼내갖고 이게 다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일회용으로 많이 만듭니다. 아, 네. 일회용으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내려간다. 네네네. 그리고 화장실을 가면은 내려올 것이고 그냥 우리가 물 내리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네. 막 이렇게 뱃속에서 움직이면은 뭐 이렇게 막 자극이 오고 혹시 꿈틀꿈틀 느껴지진 않나요? 아마 저도 이걸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네. 어렸을 때 바둑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실수로. 바둑알이요? 네, 입에 넣고 장난하다가 어릴 때 꼴깍 해가지고. 어머니 진짜 놀라셨겠네. 네, 그때 집에선 난리 가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매일 이제 화장실을 가지 말고 신문지에 봐라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나왔나 안 나왔나 가족들이 막 체크를 하기 시작을 아, 하는데 진짜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아파요. 네. 그리고 나중에 나왔다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난리가 나? 아, 이거 TMI라고 얘기를 해야 돼. 네. 근데 결국은 그거랑 비슷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건 2세대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1세대하고 다르게. 2세대는 지금 임상 중이에요. 임상 중. 네, 아직 실험 중이라는 아직 말씀이시죠? 병원에서 할 네. 수가 없는데 2세대부터는 그 몸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캡슐을 방향을 여기저기 조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쓰냐면 강한 자석을 써요. 자석.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MRI 통 같은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 밖에서 조그만 자석 같은 기계를 들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환자가 검사 받을 때 좀 오래 누워 있어야 되겠죠. 아. 예.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물론 검사 필요한 부분만 끝나면 이제 돌아가서 똑같이 식사하시고 하면 되는데 2세대부터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3세대가 일단 빨리 상용화되면 굉장히 조금 1, 2세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불편한 거는 비슷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검사를 하려면 저기 소장 안에서 이제 캡슐 떼우고 뭐 약물도 바로 뿌릴 수 있고 하니까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일단 왜냐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한번 안 해봤으니까 네. 일단은 상상이 잘 안 되고 이게 들어가 갖고서는 이게 제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잘 네. 나올까? 제대로 잘 나올까 가장. 보통은 잘 나오고요. 네, 근데 보통은 모든 딱딱한 물건이 안에서 걸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내시경 다시 해서 빼야죠. 뭐. 으. 근데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저는 사실 이렇게 내시경 할 때 예.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할 때 이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작가분들하고 제작진하고 얘기를 했는데 난 좋던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다 나왔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연세 많으신 분들 우선 안 해주려고 하고요. 그렇죠. 위험할 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게 마취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네. 저는 이제 그냥도 해봤고 수면으로도 해봤는데 무조건 수면으로 하고 있어요. 요새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냥 하는 네. 건. 지금 1213님께서 네. 엄청 심한 변비인데 안 나오면 어쩌죠? 저거 너무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물 많이 드십시오. 네, 물 많이 드시고 이거 하시기 전에 요구르트 이런 거 좀 많이 드시고 미리 몸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전을 위해서 네 그냥 전해드렸고 김미경님 네 그냥 일반 내시경으로 하랍니다. 네. 저도 좀 기다렸다가 할 생각이 약간은 있기는 한데 네. 또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얼리 어답터 분들은 또 이게 수면 마취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매력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네. 네, 리풍교님께서 지금 기자님의 그 어릴 때 바둑알 삼켜갖고 며칠 동안 지켜봤다는 얘기가 너무 재밌다고 지금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3세대 네. 캡슐형 내시경이란 말이에요. 네네. 4세대도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세대까지 개발이 됐고 3세대 개발이 되면서 이제 3세대라고 이름을 이번에 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아마 이제 뭐 저기 자동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4세대라고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외부에서 조정하는 거라 사람이 어디까지 자동화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치료를 하면 이게 사실 조그만 캡슐이 몸 안에 들어가갖고 네. 그럼 자동 수술이란 소리가 되는데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발전할지도 좀 미지수고요. 요새 수술은 하죠. 그 네, AI 그 요즘 로봇 같은 게. 수술이 네. 있는데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그건 아니군요. 예, 완전한 로봇 수술은 아직 없다고 보셔야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좋아지면 다음번 버전은 아마 제 생각에 환부 같은 거 좀 알아서 빨리 좀 찾아가거나 자기가 이제 화면 보면서 가다가 저기가 좀 저쪽이 좀 수상해 보인다 그럼 저거 자동으로 가거나 뭐 이런 기능이 좀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가 들어요. 네. 4세대면은 그 정도 좀 더 네. 발전한 기술이 있을 거다. 네네,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3세대 지금 말씀하셨던 거. 네네.
이 상용화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세대가 아까 임상중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사실 이제 화학약품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1세대도 이미 나와 있고 뭐 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의료라는 게 검증 확실하게 하고 나면 빨리 맞아요. 돼도 몇 년 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더 걸릴 테니까 그래도 1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요? 10년은 더 걸린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면 네. 좀 더 우리가 나아지는 네네. 그래도 좀 발전이 되는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세상으로 나가고 있구나. 뭐 네. 이런 위안을 받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뭐 네, 10년은 좀 걸린다고 하는데 10년 뭐 후딱 가죠. 좀 그럼요. 있으면 뭐 10년 가더라고요. 네, 아시죠? 세월 빨리 가는 거. 예,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절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절감을 하신다고.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빨리 네.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좀 네. 뭐 저 같은 사람은 상관은 없지만 정말로 수면마취 앉아서 괴로우신 분들 많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저렴한 가격에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소식 전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와이어드 코리아의 전승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칠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칠레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자 또 정치인이었죠. 파블로 네루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파블로 네루다라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켰던 소설에 기반한 영화 일 포스티노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 포스티노의 OST에 이 소니 델 이졸라 제가 찾아봤더니 이 섬의 소리, 섬의 사운드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꼭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